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대전과 세종의 관계, 그리고 대전 최근의 그 분양권 거래 현황,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종의 행정수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뭐 그런 쪽까지 이야기를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라가 참 어수선하죠. 어수선합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참사를 당했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또 시끄러웠고, 개인적인 그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나라가 그 국가가 뭐랄까요,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워요. 이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뭐 자영업자는 뭐 거의 참사 직전이고, 자, 이러한 시국에 정치인들의 그 힘을 어떤 국가의 발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서 나갈까? 자,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야, 에너지를 집중해도 어려운 판이고, 그 뭐랄까요, 너무 여야 간의 그 정쟁, 그런 그 어떤 일부 문제가 너무 그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자, 이제 뭐 신문도 그렇고 또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경제가 성장 엔진을 가지고 어떤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니까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기업의 어떤 위치, 현재 위치 뭐 그런 것을 알면 사실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면 그 세계에서 그렇게 탑 클래스에 드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배터리, 뭐 그 정도잖아요. 뭐 그리고 뭐 세계에서 뭐랄까요, 그 주목받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맨날 그런 주식만 사는 거고.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주도했던 기업들이 그 조선업이잖아요. 조선업, 화학업종.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산업이잖아요. 구산업. 자, 신산업에서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뭐 이제 오늘 부동산 얘기지만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결국은 디램 반도체에서는 뭐 세계 최고지만 비메모리에서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기술력도 TSMC에 비해서는 좀 밀리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자, 그래도 그것은 말 그대로 그 공장 저쪽에서 주문자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설계해 준 대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시밀러라고 그러죠. 그 복제약품을 만드는 곳이지 그 제약을 원천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나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지금은 4차 산업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고 로봇이잖아요. 로봇. 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구글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차 산업에서는 탁월한 기업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는 조금 해외 진출하고 그러지만 카카오는 뭐 거의 전적으로 이 국내의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회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서 이제 국외로 진출하고 그렇겠지만 아직은 이제 미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그 정치인들이 너무 정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쟁만. 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뭐 K 뉴딜, 뭐 디지털 댐, 뉴딜 펀드 그런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그렇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뭐 좋은 시도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지 국가에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조금 있지만, 자, 그 K 뉴딜이라는 것도 보면은 디지털 쪽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자,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랄까요, 국가의 에너지를 어떤 그 경제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무엇인가,
그러한 게 이제 국가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너무 이게 에너지를 너무 정치인들의 가족사 뭐 그런 거에 너무 이게 소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거. 결국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맞다 틀리다 그 결론이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러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에 우리가 집중하는 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정치인들이 그런 걸 좀 펴줬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구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점들을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다 미래의 대안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좌파 정부는 이념이 남북관계 개선이잖아요. 남북관계 개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에 평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 그런 응답을 전혀 못하고 뭐 우리 국민을 그냥 사살하고 뭐 그런 경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런 남북관계 개선과 국토 균형 발전이에요. 자, 남북관계 개선과 국토 균형 발전. 자, 이거는 별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뭐, 그거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문제는 이 정부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 일부 반발을 삼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느냐. 뭐,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고,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우리는 대치 국면에 있잖아요. 대치 국면에. 자, 그런데 그 서로 그 대결 구도로 가면 결국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또 다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분명히 그건 맞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개선. 자, 그리고 어떤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그동안 성장했던 그 경제 성과를 분배를 못 받았던 층들에게 분배를 한다. 복지의 확대. 자, 그런 점들은 이 정부가 표방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자, 부동산은 결국은 이 정권이 잡았을 때부터 이제 초저금리로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의 여당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자, 부동산 규제라는 것을 하면서 공급 대책이 안 나오고, 자, 그리고 시장의 매물을 마르는 계속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폭등에 이제 기름을 부은 역할은 분명히 했죠.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데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규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규제를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공급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실수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를 활성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과세 한 거. 이제 그 두 가지 정책이 가장 실수인데, 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올라가고 취득세 올라가고. 자, 그래서 애초부터 없었다. 자, 그 자금으로 복지에도 써야 되고, 프레임을 갖고 갔던 거다. 틀을 갖고 갔던 거다. 계획을 가지고 갔던 거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뭐 그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정권은 지금의 여당은 혹독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이 왜 문제가 됐냐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 경제가 안 이루어진다. 너무 사회주의화 되는 게 아니냐. 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집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좌파 정부의 특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좌파 이념이 또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가 부동산 쪽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어떤 그 다른 경제 쪽에서는 무슨 뭐 기업의 규제가 있거나 뭐 시장 경제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또 기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다른 뭐 보수 정권보다는 좀 더 규제가 있다, 뭐 법인세가 뭐 비싸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분명히 이 좌파 이념이, 좌파의 색깔이 분명히 들어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적폐라고 보고, 뭐 심지어는 장관들도 다 그 집을 팔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만큼 그런 점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계속 그 보수 언론 쪽에서 그쪽을 이제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뭐 중요한 얘기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중심은 또 이게 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리고 집이 공급돼야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전세를 또 공급을 해주는 거는 다주택자고. 자, 결국은 그 다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폭등할 수밖에.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워진다. 전세 세입자는 지금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라는 것은 또 필수제잖아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서민들이 그 전세값이 폭등해서 내가 전세를 뭐 감당하기 어렵다라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글쎄요, 정부는 이게 여당은 이게 4년 뒤에 2년 뒤에 4년 뒤에 안정될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4년 뒤에 안정되면 그때 뭐 선거가 다 끝나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2년 뒤에 내년 정도 되면 안정될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년에는 전세값이 더 폭등을 해요. 더 폭등을 한다.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모자르잖아요. 많이 모자르잖아요. 자, 근데 정부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전체 공급량을 충분하다고 보면 안 돼요. 뭐 1인 주택, 도시 생활형 주택,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이 주택수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냥 아파트, 살만한 아파트. 자, 그런 거에 공급량을 보시면 돼요. 빌라도 보면 안 돼요. 빌라. 자, 결국은 전세값을 주도하는 것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공급량을 생각할 때 내년에 전세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정부에 대한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보선도 있잖아요. 보선, 서울, 부산. 그런 그 도시의 그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민간 임대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로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 월세로 살거나 전세로 살게끔 하겠다. 자, 그러한 구도로 가고 있는데, 자, 그건 장기적인 구도죠. 장기적인 구도. 자, 그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산도 만만치 않고, 두 번째로 만만치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 임대주택에 월세로 살거나 전세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러면 그 혐오감이, 임대 아파트 하면 그 학군이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들어가기 꺼려하잖아요. 당연히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정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대전 분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얘기로 빠졌는데, 자, 이건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정부가 얼마나 이제 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얼마나 이제 신경을 쓰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신용융자, 마통이죠. 마통.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뭐 고급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4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뭐 급여가,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은 뭐 곱하기 2억 해도, 곱하기 2 해도 2억이잖아요. 자, 그 마통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마통도. 자, 마통을 줄이겠다는 건 뭐 결국 뭐냐면 영끌에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막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막겠다. 자, 물론 이제 요즘 막 미국 시장에 그 성장주들을 사러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부 거품이 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마통을 쓰는 사람들은 역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봉이 고액 연봉가인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쓰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막겠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다리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막겠다. 자, 그런 게 이제 시장 경제를 유발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그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좌파 이념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들이 문제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이야기할 때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자, 그리고 도심이 있으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 도심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 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는 메트로폴리스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 허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허리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었다. 자, 그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도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GTX가 깔리고, 지하철 노선들이 연장이 되고, 서울 수도권의 허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더욱 강해진 거예요. 인구도 많아지고 아파트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걸 사람이 와서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채울 수는 없잖아요. 서울 다 지방에서 또 올라와서 채워야 되는 거지. 뭐 거기엔 또 장사하러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직장에 있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은 다 지방에서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위배되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김태년 원내총무가 연초에 행정수도 발표를 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3기 신도시 이제 확대하기 전에. 자, 그런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방에 있는 도시는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그 배신감을 느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로드맵도 갖겠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그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의 정책 이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이 서울 수도권의 경제 중심의 핵심 도시를 핵심 메트로폴리스를 만들고 그리고 세종, 대전, 그리고 청주, 그리고 뭐 공주, 천안, 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핵심 중심 도시를 만들어서 두 축을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 자, 그리고 지방은 K 뉴딜 펀드로 또 성장 동력을 가지고 발전하겠다. 왜냐면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 원전을 추진했는데 뭐 이제 원전 뭐 자꾸 이렇게 폐기하는 분위기니까 자, 그런 또 기업들을 그 풍력 뭐 그런 걸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제 또 지방 경제에 또 활력소를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우리가 특히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이념은 분명히 지역균형이고 지역균형 발전이고 분권인데 지방 분권인데 자,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에 어떤 그 집중을 한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막 그 3기 신도시도 만들고 인프라도 투입을 하고 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제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분양권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싸 버렸어요.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가가 전세 가격이 분양가 가격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냥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전세 가격이 8억이 돼 버린 거예요. 8억. 자, 그리고 분양가가 6억인데 분양 프리미엄이 8억이에요. 자, 그런 그 가분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왜 그렇게 됐나. 자, 그건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또 서울 수도권의 개발을 더 확장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면서 그런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를 만든 거는 결국 4기 신도시를 또 만드는 거다, 앞으로. 자, 계속 도시가 더 확장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빈 땅을 메꿔 나갈 것이다. 결국 여기 서울 수도권의 빈 땅을 메꿔 나가는 건 지방에 있는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 국토균형 발전을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이제 국정 후반기에. 자, 그런 것에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이제 말 그대로 그쪽은 상시 신도시 만들어 놓고 이제 다 깔아놨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방 분권, 국토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자,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는 서울 수도권 가격은 또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폭등할 수밖에 없다. 뭐 갈수록 좋아지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4차 혁명, 자, 스마트 시티. 자, 그런 개념이 들어오면 결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높은 도시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 그대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모든 그 편의시설, 그 도시의 교통수단, 뭐 주거,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플랫폼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인구 밀도가 강한 도시예요, 강한 도시. 자, 그건 서울 수도권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도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국토의 균형 발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세종시에도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뭐 그래서 뭐 2조 5천억인가 또 뭐 스마트 시티 건설, 전국적인 그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얘기가 조금 분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앞으로 그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 스마트 시티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서 일단 가능한 거고, 도시가 이렇게 컴팩트한 도시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계획된 도시에서 가능하다. 자, 우리가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자,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소도시에서 중심도시로, 광역도시에서 핵심도시로 인구들은 그렇게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부동산의 입지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조금 다른 얘기고. 자, 어쨌든 얘기를 정리하면 이제 정권 후반기인데, 정부도 이제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의 정권이 분명히 지방 국토 균형 발전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수행을 못했다. 자,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는 국토 균형 발전에 총력,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종시와 대전시, 그리고 어떤 공주, 천안, 자, 청주, 이런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하나,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나,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중부권에는 이 도시가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청주 뭐 이런 도시들이 핵심 도시가 되겠지만, 또 남부 쪽으로는 또 이제 또 다른 핵심 도시가 있겠죠. 뭐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보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어떤 세종과 대전의 관계, 그리고 대전시장에서의 어떤 그 최근의 분양권의 현황,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대전의 분양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자, 그런 것의 정책과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경제의 총력을 할 때다. 경제의 총력을 기울일 때다. 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미국 경제는 자기들이 달러를 발행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밀어주잖아요. 그 나스닥 기업들한테. 미국 오직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차를 만들어서 만들겠다라는 어떤 수소차를 생산한 적도 없는 회사인데, 뭐 기술이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뭐 수소차 하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차와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는 다 입증이 되는 회사고, 뭐 또 차도 만들고. 자, 그런데 미국의 니콜라는 차도 안 만들었고 기술력도 뭐 검증이 안 됐는데 뭐 주식이 상장이 되고.
자,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미국의 그 나스닥 기업들은 그렇게 다 성장을 한 거예요. 옛날에 아마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다 그렇게 정부의 후원하에 진짜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면서 상장 조건을 완화하면서 그렇게 커갔던 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도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쪽 뭐 4차 산업 그리고 IT 정말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자, 우리의 그 현실을 체크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사야 될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좋았던 그 화학주, 철강주 한번 주가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조선주 한 수십만 원 하던 게 저기 수천 원 하고 있고, 천 원대가 돼 있고, 몇천 원대가 돼 있고, 자, 그 성적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마당에 좀 정권을 잡은 자와 그리고 야당, 그 소모적인 논쟁은 좀 그만하고 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좀 총력을 기울여라, 제발. 정말 신문 기사 보면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다. 이제 왜 우리가 왜 그 결론도 안 나고, 만약에 결론이 나도 그게 어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데 뭐 그렇게 싸우고들 그러냐 이거예요. 쓸데없는데 노력을 하지 말고 정말 정치적인 그 담론을 가지고 경제적인 담론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수준 높게 싸우라 이거. 수준 높게. 맨날 그 뭐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도 하지도 말고. 그 조금 너무 답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있는 이 주식시장을 쳐다보면 그렇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 그리고 도처에 사기꾼들은 너무 많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자,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여기서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4차 이 산업혁명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우리가 그 5G도 제일 먼저지 않았습니까? 자, 그 5G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도 앞서가야 되는 거고, 그 자율주행이 되려면 결국 그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4차 산업의 어떤 그 총집합이 결국 결정체가 뭐냐면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첨단 기술을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면서, 자, 그 세계를 주도해 가면서 그 K 스마트 시티, 앞으로 K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가 스마트 시티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도 기업도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부동산도 좀 시장 경제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의 여당이 어느 시기에 되면 그런 시장 경제를 좀 반영을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경제가 다 흘러가려면 부동산 외에 다른 산업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고 어떤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스마트 시티다. 그 스마트 시티에 다 들어가는 것은 4차 산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드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모두 ICT, 결국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등이 되면
세계 경제에 따라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IT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머리가 우수한 나라입니까? 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그 쓸모없는 논쟁을 좀 그만하자. 그만하고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냥 꺼리를 잡아가지고 막 패대기 치고 난도질하고 기사거리 만들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경제적인 담론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가자. 미래를 보고 가자.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한번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